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담 북클럽의 강의로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담교회 집사 윤인진이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활동으로는 한국이민학회 회장으로서 한국의 이주와 또 이민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에서도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하는데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집단 속의 개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단 속의 개인을 강의할 때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자주 인용을 해서 우리 예담교회 교인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이후에는 좀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고민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무기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 예로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항거해서 미얀마의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지금 한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고 그 중에는 40명이 넘는 어린이들까지 포함이 되는 이러한 반인류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무런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당장 이 오염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은 결국은 일본의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오염수 방류 정책을 지지하는 상당히 어찌 보면 국가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우리 국내로 돌아가 보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지금 끊임없는 산업 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에서 고용하는 근로자들이 어떠한 안전 대책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끊임없이 지금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정규직들이 양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지금 사실 우리가 단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이 자동화가 되고 또 해외로 기업이 진출하고 그러면서 국내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최고 경영자들의 소득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 또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보면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실한 신자이지만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 선량한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만든 이러한 집단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기적인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나 이익 집단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성별이든 연령이든 인종이든 국적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면 갈수록 심화되는 이 불평등의 문제,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단초로서 한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이 책은 미국의 개혁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이고 또 정치 사상가인 라인홀드 니버의 저작이고요. 이 책에서의 메인 주장은
그 개인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는 이 사회 집단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와 우리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다른 사람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또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이성적이고 또 양심적인 존재이지만, 그러한 개인들이 구성한 집단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 이 국가 차원에서는 아주 버젓이, 경우에 따라서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간의 관계 또는 개인을 억압하는 그 집단의 문제는 이것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약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결국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을 집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수 집단을 다수 집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합리적이고 또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데, 라인홀드 니버는 그것을 이 비폭력적인 강제력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라인홀드 니버는 1892년에 출생을 해서 1971년을 살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사상가, 신학가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 라인홀드 니버의 이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 사회는 1932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사상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이 라인홀드 니버가 자신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손꼽았고요. 그리고 타임지에서도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니버를 손꼽았고, 그리고 2017년에 미국의 그 공영방송이죠, PBS에서 라인홀드 니버 스토리, The American Conscience 해서 미국의 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라인홀드 니버의 사상을 2017년에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라인홀드 니버의 사상과 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그 미국의 미주리에서 출생했는데요. 그 아버님은 그 독일계 이민자의 그 목사하셨어요. 그래서 독일 그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니버도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일에서 석사까지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죠. 근데 이제 박사 학위까지는 취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버는 미국 뉴욕에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진보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의 교수로 30년 동안 이렇게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버는 신학대학을 나오고 처음 목회 활동을 디트로이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디트로이트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와 같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 결집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이 노동자들이 디트로이트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또 흑인들도 많고 또 유태인들 그리고 각종 이민자들이 이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니버는 그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단지 이렇게 독일계만이 아니라 이렇게 흑인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또 이민자들 다양한 이러한 인종적인 소수자들이 그 성도로 이제 교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는 포드 자동차도 찾아가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은 그들의 어떤 자본 축적만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래서 정말로 이 기업인들의 어떠한 양심에 호소해서만은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돼요. 또 이제 디트로이트에 이렇게 흑인들이 노동자들을 몰리게 되면서 또 백인 노동자들이 KKK단을 이제 결성을 해서 흑인들을 이렇게 린치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또 행동을 벌이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또 흑인들의 또 인권 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니버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을 발전시키게 돼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의 어떤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성서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하나의 그 신앙에 의해서 이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교육학계에서는 존 듀이라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 사상의 교육학자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육이나 또는 이성을 통해서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니버는 그와 같은 어떤 순진하고 어떤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 인종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고 니버는 단지 신학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정치에서도 결국은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그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니버의 정치적인 현실주의는 그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의 노선을 취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 이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했지만 그 이전부터 니버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이 독일에서의 어떤 히틀러나 나치에 이것을 힘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이제 설파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쓰여진 시기를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부터 18년에 일어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각국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게 돼요. 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외국에서 경제적인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내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러한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가 이 책을 썼을 시기만 하더라도 이 개인의 어떤 권익 또는 소수 집단들의 어떠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을 보호하고 소수 집단을 보호하고 그런 면에서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의 이성이나 도덕성만으로는 기업의 노동자의 착취라든지 나치의 어떤 출현이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의 어떤 이기주의와 권력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에 대응해서
정의로운 어떤 강제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난 단락들을 한번 추려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서 아주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 이제 선언이 되어 있죠. 개개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덕적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들이 만든 집단은 이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또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이나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보다 훨씬 더 이기주의가 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종교적이건 합리주의적인 건 간에 모든 도덕가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집합 행동의 야수적인 성격, 그리고 집단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기심과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교육학자라든가 신학자라든가 윤리학자들은 어떤 개인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올바른 신앙심을 갖게 하면 이 사회의 이러한 문제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졌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집단 수준에서는 이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의 사용에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홀로코스트와 같은 어떤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나치 하에서 이제 학살당한 거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4.3 어떤 운동에서 나타나다시피 많은 민간인들이 또 군경에 의해서 또 학살당했던,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광폭함, 그리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이 집단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개인 수준에서의 윤리와 집단 수준에서의 윤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그러면서 이 니버는 이 어떠한 협의라든지, 예? 또는 규범에 의한 어떠한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평화는 상당히 유지될 수가 없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이제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그러한 것에 위배되더라도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논리를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중남미에 많은 이런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종주국들의 논리는 결국은 이들의 그런 야만 상태,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무지한 상태를 해방하는 것이 자신들의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했었었죠. 따라서 니버는 어떠한 규범 또는 도덕만 가지고는 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떠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강제력이 충분한 그러한 비폭력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력,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니버는 그것을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이 비폭력적인 방식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게 대항해서 폭력을 사용을 했을 경우는 사실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수 집단의 어떤 도덕성, 양심,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비폭력적인 힘,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 부분은 또 이 노동자와 그 기업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죠. 노동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힘만 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도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고, 결국 이러한 니버의 사상은 이 당시에 1930년만 하더라도 사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힘도 약했고, 또 흑인들과 같은 소수 집단들이 백인과 같은 다수 집단들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이라든가 이민자라든가 또는 저소득층들과 같은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정말로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조건이 이제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9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어떤 노동자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이민자라든지 여성의 지위가 어땠을까? 결국 니버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하나의 비폭력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야만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후로 미국의 정책을 보면 실업보험이라든지 노인연금이라든지 어떠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어떤 이러한 그 사회보장 법과 제도라던가 또는 여성들의 어떤 양성평등이라던가 흑인들의 어떠한 평등한 지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니버의 이러한 사상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버는 이 비폭력적인 강제력과 저항이 이 사회생활에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책에서 보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로 이렇게 양분을 하면서 사회는 결국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비폭력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도덕적인 사회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니버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종교의 어떠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상상력이 정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비폭력적인 저항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근원을 일깨우고 인간의 악이나 덕이 같은 성격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 인간이 처음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권력의 차이에 따라 서로를 이렇게 멀리하고 차별하고 억압했지만 결국은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종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이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흑인의 민권운동을 일으킨 이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이 종교가 이 사회 변혁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쓰여진 해가 1932년이면 지금 2021년 이 시점으로 오면 90년이 돼요. 어찌 보면 90년이 된 시점에서 이 책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쓰여졌던 시기는 이 집단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아주 약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집단의 어떤 이기주의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것인가를 마련하기 위한 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90년이 지난 현 시점을 보면 이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이 법과 제도가 많이 마련됐죠. 그리고 또한 이 시민사회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모든 집단이 다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 중에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또 역할도 있었죠. 그런데 1930년대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이 도덕적 개인과 이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구분이 상당히 퇴색되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니버의 사상이 20세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고 보호하는 쪽에 하나의 사상적인 토대를 놓았다면 21세기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과제를 풀어가는 사상을 지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사회 문제와 또 인권 탄압을 저지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건설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미얀마에서의 어떤 인권 탄압의 우리가 사태를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면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결국은 유엔에서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개입을 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이제 동참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아주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유엔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국제 시민이라고 하는 기구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아닌 유나이티드 시티즌스. 그래서 각국의 대표적인 시민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연합해서 미얀마에서의 어떤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각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와 같은 좀 더 결집된, 앞서 우리가 니버가 말했던 비폭력적인 강제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면 지금의 사태보다 좀 더 나은 하나의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니버의 주는 메시지를 21세기 한국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보다 사실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고 이것이 정말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의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님비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부산의 가덕도 공항과 같이 이것을 부산에 유치하느냐 대구에 유치하느냐 등등 이렇게 집단 간의 갈등이 첨예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눠지게 되면 정말로 이들 간에 있어서의 갈등을 풀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니버가 이 개인과 하나의 국가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불평등과 또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해법을 찾았다면 저는 우리 21세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은 정말로 단절되어가는 극한된 사회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건가.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이익에 조금 손실이 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니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결국은 이 도덕적인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찾아가는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책과 독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그래도 책과 좀 더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단독 저서든 또는 공동 저서든 편찬한 책이 한 15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도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에 비교해서 그래도 책을 좀 더 많이 집필을 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와 또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제가 3년 반 동안 이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의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출판부를 끌어가는 것이 또 여러 가지의 또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요. 예, 사실 이게 잘 팔리지 않는 책을 하는 것이 경영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도 출판해야 되는 이 어려운 것을 그래도 경험하면서 책의 출판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원장으로서 이 책에 우리 출판문화원의 홍보를 하는 문구로 만든 것이 책과 가까이 더 넓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할까? 근데 한 몇 개월 동안 고민 끝에 결국은 책과 가까이 더 넓은 세상이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은 이 넓은 세상을 열어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또 많은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얻고 또 문화 활동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여전히 그 가치 있고 유용한 하나의 그 지식의 생산과 또 우리가 그 수용의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책을 우리가 만들고 책을 읽고 하는 방식은 과거하고는 좀 저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출판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책의 출판은 끝이 아니라 그 새로운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같은 북클럽이라든지 또는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또는 이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등과 같은 방식으로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우리가 생산하고 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책을 안 읽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가깝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 라인홀드 니버의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30년대 초에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방대한 그 지식과 또 사례를 들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러한 북클럽 강의를 통해서 책의 주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또 90년이 지난 현 시대에 또 한국 상황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생각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책을 읽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